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 생리학 오늘은 기출문제 해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구성 훈련에 의한 직은 섬유의 생리적 변화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지구성 훈련이죠. 결국 유산소, 그렇죠. 유산소성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은 섬유, 그렇죠.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섬유를, 근육 섬유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생리적 변화로 옳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산소성 운동이기 때문에 산소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모세혈관 밀도 증가. 자, 산소의 유입은 혈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성 훈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산소 유입이 원활해져야 되기 때문에 혈관 밀도가 증가가 됩니다. 두 번째, 마이오글로빈 함유량의 감소. 마이오글로빈이 뭐죠?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것은 근육세포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산소 운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마이오글로빈 함유량의 감소, 이것이 틀렸네요. 그렇죠? 이것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 증가. 자, 유산소 대사에 있어서는 뭐예요? ATP,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공장,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당연히 그 수와 크기가 증가가 됩니다. 네 번째, 절대 운동 강도에서의 젖산 농도 감소. 자, 산소가 유입이 안 됐을 때는, 우리 몸에 산소가 유입이 안 됐을 때는 젖산 농도가 올라가지만 피로 물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만 유산소성 운동 형태에서는 젖산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통한, 자, 여기서도 유산소 나왔네요.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통한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변화에 옳지 않는 것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근원 섬유 사이의 미토콘드리아 밀도 증가. 그렇죠. 당연히 유산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산소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증가가 됩니다. 당연히 그 만들어내는 장소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2번 근육 내 젖산과 수소 이온 생성 감소. 그렇죠. 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젖산과 수소 이온의 어떤 생성은 산소가 충분히 유입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3번 문제 볼게요. 3번 보기 3번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분해 및 제거율 감소. 자,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충분히 하게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증가가 되는 반면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분해가 되고 제거가 되는 부분들이 감소가 아니라 더욱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볼게요. 근육 내 크레아틴 인산 소모량 감소. 크레아틴 인산은 어떤 에너지원이죠? 무산소성 형태의 에너지 대사에서 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통한 운동이니까, 트레이닝을 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레아틴 인산 소모량은 감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운동 중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순환성 AMP. 자, 우리가 운동 생리학에 있어서 이 호르몬에 대한 내용들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보다는 암기사항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인슐린 증가, 그리고 2번
글루카곤 증가, 3번 에프네프린 증가, 4번 순환성 AMP 증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인슐린은요. 중성지방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중성지방 분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촉진하고 반대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심혈관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운동에 대한 심혈관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1번 점증 부하 운동 시 심근 산소 소비량 감소. 자, 점증 부하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점차적으로 부하가 증대되는 형태의 운동이죠. 그러면 당연히 산소 소비량은 그렇죠? 심근, 심장 근육의 산소 소비량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강도 운동 시 내장 기관으로의 혈류 분배 비율 증가. 자, 고강시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 많은 근육을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근육의 활용성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류가 내장보다는 뭐예요? 근육 쪽으로 더 많은 비율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네요. 자, 세 번째, 일정한 부하의 장시간 운동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심박수, 그렇죠. 심박수는 감소가 아니라 올라가겠죠. 아무리 일정 부하 자체가 일정하더라도 장시간, 긴 시간의 운동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심박수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볼게요. 고강도 운동 시 활동근의 세동맥 확장을 통한 혈류량 증가. 그렇죠. 고강도 운동 시에는 뭐예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산소는 심장으로부터 동맥, 그리고 동맥으로부터 점점 이제 혈관이 작아지는 세동맥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더 많은 혈액을 세포 쪽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 세동맥 자체가 확장이 돼야 되겠죠. 확장이 되면서 많은 혈액이 혈류량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보기에 기억리원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심장의 부담을 나타내는 심근산소 소비량은 심박수와 수축기 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을 곱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산소 섭취량이 동일한 운동 시 다리 운동이 팔 운동에 비해 심근 산소 소비량이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왜 낮냐 하면 팔 같은 경우는 팔의 어떤 운동 형태에 있어서는 활동근뿐만이 아니라 비활동근 그룹의 움직임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활동근 자체가 다리에 비해서 팔에 해당되는 부위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비활동근 같은 경우는 혈관이 수축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심박수라든지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반면에 다리 운동 같은 경우는 큰 근육 그룹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다리, 허벅지의 대퇴사두근이나 이런 형태의 그 큰 근육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 하면 더 많은 저항 혈관들이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혈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초 저항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 섭취량이 동일할 때는 팔 운동에 비해서 다리 운동이 심근 소비량이 더 낮게 나타난다. 그만큼 말초 저항이 낮기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심근산소 소비량, 심장의 부담을 나타내는 심근산소 소비량은 충분히 혈액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낮게 형성이 됩니다. 다음은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격근의 수축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특이장력. 특이장력은 무엇이냐? 특이장력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근섬유 근육의 최대 근력 발휘는 뭐예요? 근횡단 면적, 즉 근육의 면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횡단 면적당 발휘하는 힘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이장력은 근섬유의 크기로 나눈 값에 해당이 됩니다. 특이장력을 근섬유의 크기로 나눈 값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 특이장력 자체는 뭐예요? 근력과 그러니까 근횡단 면적 분의 근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 부분이죠. 근횡단 면적. 그렇죠. 그리고 근파워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파워는 힘 곱하기 당연히 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속도.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이 특이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 지근섬유와 속근섬유 이렇게 기억하시죠? 지근섬유는 천천히 느리게, 속근섬유는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 섬유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특이장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근섬유 같은 경우는 그 면적, 단위 면적당 뭐예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적습니다. 액틴과 마이오신 함유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근력이 적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속근섬유 같은 경우는 지근섬유에 비해서 액틴과 똑같은 단위 면적당 액틴과 마이오신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액틴과 마이오신의 함유량이 높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더 큰 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의 양은 그렇죠? 액틴과 마이오신의 상호 교차 결합 수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근과 지근섬유에 있어서 특이장력은 무엇이 높은가라고 한다면 바로 지근섬유보다는 속근섬유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특이장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장력은 근횡단 면적분의 근력에 해당이 되고 근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기에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근방추, 골직원기관, 근육의 화학 수용기. 이것은 다 뭐예요? 골격근의 감각 수용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방추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길이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몸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방추는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골직원기관은 장력을 지속적으로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직원기관은 옆 밑에서 보면 힘 생성량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근방추는 길이, 골직원 힘 생성량. 그리고 근육의 화학 수용기, 이것은 뭐예요? 화학 수용기라는 것은 뭐예요? 화학적인 부분, 근육 안에 폐하, 그렇죠?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칼슘 농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압력, 이런 부분들이 근육의 화학 수용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폐하량이라든지 칼슘 농도,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의 압력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결국 근육의 대사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8번은 자,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도피 반사와 교차 신전 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반사죠. 그죠? 반사신경의 목적이 뭐죠? 반사신경의 목적은 통증의 자극으로부터 뭐예요? 사지의 움직임을 빠르게 통증의 자극으로부터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죠. 아주 빠른 속도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반사신경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압정이 있죠. 그죠? 이
빨리 피해야 되겠죠. 살짝 자극이 만들어지게 되면 얼른 그렇죠. 다리를 구부려 올려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반사궁 형태를 통해서 바로 빠른 시간 안에 해당되는 부위의 근육들은 뭐예요? 굴곡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운동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른발이라고 한다면 왼발 같은 경우라면 이거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유지하고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는 신전근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근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교차신전 반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이죠. 옳지 않는 것은 자, 반사궁 경로를 통해 통증 자극에 대한 빠른 반사가 일어난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통증 자극에 대한 빠른 반사가 일어난다. 자, 이런 형태가 바로 반사궁 경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통증 수용기로부터 활동 전이가 발생하여 척수로 전달된다. 그렇죠. 이 통증 수용기로부터 뭐요? 활동 전이가 발생이 돼서 이 척수 쪽으로 전달이 되자마자 바로 뭐예요? 운동신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편 대퇴의 굴곡근 수축이 억제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반대편 쪽 다리는 그렇죠. 반대편 쪽 다리는 내 몸을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발휘를 해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부분을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전근이 활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굴곡근은 억제가 된다. 라는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 통증 부위 대퇴의 굴곡근과 신전근이 동시에 수축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퇴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면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반대쪽 다리의 대퇴 부위는 뭐예요? 신전이 된다. 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반대 부위 대퇴의 신전근이 수축이 된다. 반대쪽 굴곡근이 아니라 신전근이 수축이 된다. 반대쪽이 수축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는 자, 고온 환경에 장시간 최대하 운동 시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단, 심각한 탈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다. 심각한 탈수 현상, 즉 우리 몸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글리코겐 고갈이 가속이 된다. 자, 고온에서의 운동은요, 고온 환경에서의 운동은 저혈당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글리코겐 고갈이 빠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두 번째, 근혈류량이 감소가 된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근혈류량입니다. 자, 고온 환경이기 때문에 신체 내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의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혈류의 많은 부분들이 피부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혈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1회 박출량이 감소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심각한 탈수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는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혈장량에 우리 혈액의 혈장량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몸의 혈장량의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박출량, 1회 박출량 자체는 유지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리을 운동단위 활성이 감소가 된다. 자, 뇌 온도가 증가가 됐을 때는
근육의 신경 전달을 감소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단위의 활동을 감소를 시키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근피로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니은 리을 2번에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조건으로 트레드밀 운동 시 운동량은 무엇이냐? 자, 체중이 되어 있고요. 트레드밀 속도, 그리고 운동 시간, 그리고 트레드밀 경사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경사도를 고려한 트레드밀의 운동량 측정은요. 대상자의 체중, 그렇죠. 체중과 전체 수직 이동거리를 곱한 체중과 수직 이동거리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운동량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체중이 나와 있으니까 수직 이동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수직 이동거리는요. 자, 일단 속도, 수직 이동거리는 속도 곱하기 경사도 곱하기 운동 시간에 해당됩니다. 단 속도는, 여기 속도는 12km/h로 되어 있죠. 이것을 분 단위 형태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분 단위 형태로 계산하면 12km/h를 분으로 계산하면 200m/분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가 5%니까 0.05,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10분에 해당되니까 10. 이것을 다 계산을 하면 뭐예요? 100m가 나옵니다. 요 100m 곱하기 수직 이동거리가 100m에 해당되니까 여기다가 체중을 곱하게 되면 운동량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5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정답은 3번 5000kgm/m가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에너지 대사 과정과 속도 조절 효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에너지 대사 과정과 거기에 따르는 효소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이해에 대한 부분보다는 암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TP PC 시스템, 요거는 크레아틴 키나제 맞고요. 2번 해당 작용 젖산 탈수소 효소, 요게 아닙니다. 2번은 인산과당 분해 효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에 해당되네요. 크랩스 회로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 전자 전달 체계는 사이토크롬 산화 효소, 요건 맞습니다. 자, 요거는 단순한 암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근육의 힘, 파워, 속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단축성 수축 시 수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힘 생성은 감소한다. 단축성 수축 시 근육이 짧아지면서, 그렇죠. 수축 속도는, 자, 수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힘 장력은 감소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단축성 수축일 때는 속도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해서 뭐예요? 힘의 생성과 속도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신장성 수축 시 신장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힘 생성은 증가한다. 뭐예요? 속도에 비례해서 장력은 증가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단축성 수축 같은 경우는요,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근섬유 사이에 결속이 필라멘트들의 결속이 계속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붙었다 떨어졌다, 해체됐다, 재조성됐다, 이렇게 하면서 장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 속도가 느릴수록 그 결속이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릴수록 큰 힘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빨리 들게 되면
그죠? 들어 올리지 못해요. 오히려 무거운 물건일수록 천천히 단축성 수축에서는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더 큰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장성 수축에서는요. 신장성 수축에서는 신장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그렇죠. 속도에 비례해서 힘의 생성은 증가가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근육의 신장성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쓰는 경우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왜 속도에 비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근원 섬유 사이의 결합, 단백질 결합이죠. 이 단백질 결합이 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그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힘이 뭘로 형성이 된다? 바로 장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근육 내부의 점성 저항. 점성이 뭐예요? 서로 붙으려고 하는 그죠? 찐득찐득한 점성 저항이 이런 점성 저항이 근육이 쫙 길어지면서 근육의 길이가 증가되는 어떤 그런 상황일 때 하나의 저항으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저항 자체가 뭐예요? 힘으로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신장 속도가 빠르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그 장력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맞는 답입니다. 디귿, 근육이 발현할 수 있는 최대 근파워는 등척성 수축 시에 나타난다. 근파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속도예요. 그렇죠. 그러나 등척성 수축은 관절의 움직임의 각도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동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근파워는 등척성 수축 시에 나타난다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리을, 단축성 수축 속도가 동일할 때 속근 섬유가 많을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 자, 섬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속근 섬유가 있고 지근 섬유가 있습니다. 그죠? 속근 섬유는 뭐예요? 강하고 빠르게, 지근 섬유는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빠른 속근 섬유가 많을수록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12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2번에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자, 13번. 자, 카테콜라민. 또 호르몬 문제네요. 이 호르몬 문제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카테콜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된다. 카테콜라민은 부신 피질이 아니라 수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정답. 2번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건 맞고요. 3번 알파1 수용체 결합 시 기관지가 수축한다. 기관지가 수축하는 게 아니라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 두 개가 되네요. 베타1 수용체 결합 시 심박 수축인가?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는 1번과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 자, 해당 과정 중 해당 과정 그죠? 당을 분해하는 과정 중 NADH는 생성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생성됩니다. 이 NAD라고 하는 이 조효소, 소위 말해서 이 NAD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전달 분자예요. 소위 말해서 이 뒤에 H가 붙었죠. 이 수소를 수송하는 운반하는 전달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소 폭탄 아시죠? 그렇죠? 이 수소라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폭탄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도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뭐예요? 이 수소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수송하는 NAD라고 하는 전달 분자는 생성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생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NAD가 수소를 받아들임으로써 환원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과정 중 NADH는 생성되지 않는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자,
크렙스 회로와 베타산화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관찰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이다.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크렙스 회로가 있고 전자전달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타산화는 뭐예요? 지방을 에너지화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는 주 원료가 지방이 많은 지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포도당 한 분자의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ATP 2분자 피루부산염 2분자이다. 자, 요거는 뭐예요? 해당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최종 산물은 그렇죠? 해당 과정에 있어야 최종 산물은 피부르산 2분자, ATP 2분자 또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젖산염 2분자.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리얼 볼게요. 낮은 운동 강도로 30분 이상 운동 시 점진적 호흡 교환율이 감소하고 지방 대사 비중이 높아진다. 당연하죠. VO2 max가 40이다 그러면 저강도 운동입니다. 그죠? 저강도 운동은 당연히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비중이 된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호흡 교환율은 감소가 됩니다. 이 호흡 교환율이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생성량과 산소의 섭취량 사이의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유산소성 운동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산소량이 높아지게 되면 그 비율은 호흡 교환율의 수치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자, 운동 중 혈중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호르몬 문제는 다 암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먼저 1번 성장 호르몬, 간에서 포도당 신생 합성 증가. 요거 맞는 답입니다. 자, 성장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되죠? 딱 나오셔야 돼요. 뇌하수체 전역. 자, 그다음 2번 코티졸. 코티졸 중성지방으로부터 유리지방산으로 분해 촉진이 된다. 이것도 맞는 답이고요. 자, 여러분 코티졸은 어디서 분비가 되죠? 부신 피질이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노르에피네프린. 골격근 조직 내 유리지방산 산화를 억제한다. 아닙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요, 지방 조직으로부터 유리지방산을 동원하는 가장 강한 작용을 합니다.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틀린 답이네요. 4번 에피네프린,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 촉진 및 조직의 혈중 포도당 사용이 억제된다. 자, 여러분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분비가 될까요? 바로 부신 수질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호르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중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수분 나왔고 전해질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많은 이제 땀이 났을 때 뭐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볼게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장시간의 중강도 운동 시 혈장량과 알도스테론 분비는 감소한다. 자, 장시간 중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수분은 땀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혈장량은 당연히 감소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알도스테론 분비는 아닙니다. 알도스테론 분비는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있어서는 알도스테론, 이 호르몬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알도스테론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는 알도스테론 분비가 촉진됩니다. 증가가 됩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니은
땀 분비로 인한 혈장량 감소, 그렇죠? 땀 분비는 혈장량이 감소가 되죠. 혈장량 감소는 뇌하수체 후엽에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맞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으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의 수분을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수분과 전해질에 해당되는 호르몬은 알도스테론 꼭 암기해 두시고 항이뇨 호르몬 꼭 암기해 두십시오. 자, 디귿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장시간 운동 시 체내 수분 재흡수를 위해서 레닌, 안지오텐신 2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혈장량도 줄고요. 신장으로 혈액의 흐름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서 혈액의 흐름이 감소가 되게 되면 레닌이라는 여기에 레닌이라는 효소가 생성이 됩니다. 결국 이 레닌은 안지오텐신 2라는 호르몬 이 2로 전환이 되고 이 전환이 되게 되면 비로소 뭐예요?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한 몸입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그리고 알도스테론. 자, 이렇게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은 운동에 의한 땀 분비는 수분 상실을 초래하며 혈중 삼투질 농도를 감소시킨다. 여러분, 삼투질 농도는 뭐가 결정이 되죠? 혈액의 나트륨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분이 상실됐어요. 그럼 당연히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혈중 삼투질 농도, 즉 뭐예요? 혈액의 나트륨 농도는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높아집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참가자의 폐 환기 검사 결과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회 호흡량이 나오고 호흡률이 나오고 사각량이 나왔네요. 그럼 분당 환기량과 폐포 환기량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세 참가자의 분당 환기량은 동일하다. 분당 환기량은 뭐예요? 1회 호흡량 곱하기 호흡률이에요. 요것을 곱하게 되면 뭐예요? 분당 환기량이 나옵니다. 다 곱해 봤더니만 어떻게 돼요? 7,500으로 동일하게 나오네요. 이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다형의 폐포 환기량은 분당 6리터 퍼 민이다. 자, 폐포 환기량. 이 폐포 환기량은 어떻게 산출을 할까요? 폐포 환기량은 1회 호흡량에서 사각량을 뺍니다. 1회 호흡량에서 사각량을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고 뭐예요? 호흡률을 곱하면 됩니다. 요것을 곱하면 되는 거. 호흡률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 봤더니만 다형의 세포 환기량은 750, 그죠? 750 빼기 150이 되겠고 여기에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6리터 퍼 민이 나옵니다. 요것도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은 준의 폐포 환기량이 가장 크다? 아니죠. 준의 폐포 환기량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4,500ml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립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자,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회 박출량 증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 박출량 뭐죠? 우리 심장에서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혈액이 양이 나오느냐, 이것이 1회 박출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증가 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심박수 증가. 자,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혈액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의 박출량, 한 번에 뿜어 나오는 혈액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혈액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심박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굳이 내가 심박수를 증가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혈액을 통해서 유입을 세포들이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박수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옳지 않는 것은 바로 1번. 이게 정답이네요. 바로 나오네요. 그죠? 두 번째, 심실 수축력 증가. 그렇죠. 많은 양의 혈액을 한 번에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한 번에 수축하는 힘이 뭐예요?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도 맞고요. 평균 동맥 혈압 감소. 그렇죠. 혈압 압력이 있다라는 건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압력이 감소가, 그러니까 혈액을 받아들이는 저항이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혈액량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맞고요. 4번 심실 이완기말 혈액량 증가. 그렇죠. 심실 이완기말, 심장에 많은 혈액을 담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해당이 되는 거죠. 심장에서 많은 혈액이 담겨져야 많은 양의 혈액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실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결국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골격근 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격근 섬유입니다. 그죠? 자, 1번 근수축에 필요한 칼슘은 근형질 세망에 저장되어 있다. 요거 맞습니다. 요거 맞네요. 정답. 요거 정답. 자, 근형질 세망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분비가 돼야 배출이 돼야지만이 칼슘이 배출이 돼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필라멘트 즉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근형질 세망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반드시 분비가 돼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운동 단위는 감각뉴런과 그것이 지배하는 근섬유의 결합이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운동 단위는요, 한 개의 운동신경에 연결되는 근섬유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신경근 접합 부위에서 분비되는 근수축 신경 전달 물질은 에피네프린 아니죠. 뭐에 해당이 될까요? 아세틸콜린입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4번 지연성 근통증은 골격근의 신장성 수축보다 단축성 수축이 더 쉽게 발생한다.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우리가 근육통들은 신장성 수축일 때 훨씬 더 크게 더 쉽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0번 문제. 직근 섬유와 비교되는 속근 섬유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속근 섬유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번 높은 피로 저항력. 자, 저항력,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라는 건 뭐예요? 피로도가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근 섬유는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근형질 세망의 발달. 자,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형질 세망에서 칼슘의 분비가 이루어지면서 뭐예요? 액틴과 마이오신 세사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속근 섬유의 특성으로 근형질 세망의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네요.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마이오신 ATP 아제의 느린 활성, 요 아제라고 들어가는 것은 효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촉매제예요. 그래서 속근 섬유는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형이기 때문에 활성이 느리면 안 되겠죠. 활성이 빨라야 됩니다. 자, 이것도 틀린 거고요. 네 번째, 운동신경세포의 작은 직경. 자, 신경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속근 섬유는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세포의 직경이 작지가 않고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네요. 자, 20번의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